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특별기획 오늘은 대장동을 말한다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5달도 남지 않은 지금 경기도 성남시가 주도했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블랙홀처럼 대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상대방의 겨냥에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점과 주장들을 견줘볼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채널A가 개국 10년을 맞아 기획한 기획 토론이죠. 오늘 밤 대장동을 말한다는 그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될 겁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와 토론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채널A 특별기획 대장동을 말한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오늘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의원 2분이 나오셨고 또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대표해서 의원 2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장동이 굉장히 이슈가 커지면서 5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큰 틀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공공환수의 모델이냐 아니면 특정 회사에게 너무 큰 돈을 몰아준 모델이냐.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께서 한번 큰 틀의 성격 규정을 한번 해주시죠. 예, 뭐 대장동 이슈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고 하는데 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문제는 모범적인 공공이익의 환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2010년도에 LH에 의해 가지고 공공이익이 공공개발로 진행이 되다가 그때 이제 민간 토건 세력들에 의해서 이것이 민영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신영수 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시의회 이런 쪽에서 계속 이 공공개발을 사실은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다가 결국은 이 부분이 100% 공영개발은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방법은 그럼 뭐냐. 민간 개발로 돌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 합동 방식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 방식을 돌리면서 그러면 공공개발 이익과 민간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대장동의 공공이익 환수를 위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500억의 공공이익을 환수를 합니다.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우선주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성공적인 방법이냐. 몇 가지 좀 통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공개발 이익금 환수 실적으로 보게 되면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공공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례가 없다라고 말 수가 있겠죠. 5,503억의 환수 이익은 성남시 전체 예산의 거의 16%에 이르고 있고요. 지난 21년 동안에 전국 도시개발 사업에서 받아들여진 개발 이익금이 1,700억에 상당하는데요. 거기에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몇 가지 근거를 주실 텐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시죠. 네. 5,503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만약에 만들어졌던 그 결합개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대장동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본 시가지에 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시가지와 새로 개발되는 곳을 결합해서 사실 성남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16차례에 걸쳐 가지고 벤치마킹이 되고요. 해외에서도 이 부분을 배우러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틀에 좀 성격 규정을 해주시고 디테일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특정인들에게 몰아주기 한 특혜 사업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이 뭐냐? 1억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을 갖고 가는 구조입니다.
1억을 투자한 사람이 한 1,300억 정도를 갖고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민간 공영 개발 방식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우리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의 장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부동산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에 3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땅을 어떻게 쉽게 확보할 것이냐. 두 번째는 관청의 인허가 문제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분양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땅 확보 작업은 어떻게 된 것이냐. 결국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 민영개발 방식으로 이걸 추진하던 C7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전에. 이 C7이라는 회사가 땅값으로 1조 2,500억 원을 책정해놨어요. 그런데 공영개발 방식을 하는 바람에 6천억 원만 지급됐습니다. 원주민에게 돌아갈 6,500억 원을 결국은 민간업자들이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주민들이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인허가 리스크가 있는데 민간개발 방식을 하다 보면 인허가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건 성남시가 사업 주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도 아주 일사천리로 쉽게 끝났죠. 이 7명의 특정인들이 특정 회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세 번째는 분양 리스크인데 이건 수도권에 위치하고 남판교입니다. 남판교. 대표적인 주택단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인데 이걸 또 민간개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죠. 땅 확보 쉽죠. 인허가 그냥 되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해서 얼마든지 아파트 값을 비싸게 팔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7명에게 1조 원의 이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 개발 사업자들이 엄청난 제보가 오는데 자기들도 다 서로 이걸 하고 싶어 했대요. 이걸 하고 싶어 했는데 이재명 시장하고 연결이 안 돼서 못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두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두자라고 했는데 그 유동기가 빼버린 거예요. 그 결제를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이건 호도하는 것이지 본질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특정인에게 최대 이익을 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특혜 비리 사건입니다. 자, 두 가지 주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선은 민간과 공공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특혜를 준 사업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과이익 조항을 뺨으로써 특혜를 줬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를 줬다라는 주장의 큰 카테고리 안에 묶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주장 내용을 보게 되면 특혜를 줬다라는 근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객관성을 좀 상실한 뜬 소문을 약간은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리스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다른 지금 제안서에 입찰에 참여한 제안서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는 그 화천대유 말고 다른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같이 함께 분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양과 관련된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자라고 한 제안서를 제출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당시 분양 상황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되어서 무조건적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리스크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일방적인 시장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과이익 약정과 관련되어서 왜 그것을 뺐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빼는 것이 배임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빼는 것이 무조건 특혜다라고 조금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뺀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업자 입장에서는 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대신에 거꾸로 위험도 함께 나누자. 그리고 동시에 성남시도 함께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성남시가 우선해서 5,503억이라고 하는 이익을 확보해 가고 투자는 한 푼도 안 합니다. 위험도 하나도 안 가져가고 이익은 먼저 확보하는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초과이익 약정 조항 자체를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지금 불분명하지만
그거를 뺐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 무조건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모호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첫 텀이니까 한 번은 다 돌아가고서 자유롭게 예. 토론하시죠. 네. 오늘 이제 시간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이제 조경태 의원께 좀 발언 기회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좋은데 지금부터 하나씩 좀 범위를 좁혀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일단 말씀하신 이유부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사실은 참 여당에서 두 분 나오셔서 뭐 입에 막 뭐랄까요,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으로 하냐 공공으로 하냐 또 민간하고 공공하고 공용으로 하냐 그건 뭐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이재명 지금 그 경기도지사와의 그 어떤 지금 하천대유 그리고 그 천하동인 이런 곳하고의 그런 커넥션 관계지요. 뭐 우리 두 분 의원님들 좀 의정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성실하고 또 상식을 가진 의원님들이신데요. 하천대유의 그 대주주가 누굽니까?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이제 지금 막 그만뒀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보면은 하천대유 대주주가 기자고 그 다음에 천하동인의 그 소유주들이 주로 보면은 기자의 부인, 기자의 또는 누나 또는 변호사, 회계사 또 기자의 또 지인의 기자 이래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천억 이상의 배당을 받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 성남의 그 대장동에 대한 그 사업 공고가 나기 전에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불과 3명의 직원을 가지고 그전에는 아무런 실적도 없었어요. 아무런 실적도 없는 이 시행사, 엉터리 같은 시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1조가 넘는 아주 대규모 사업의 컨소시엄에 그 공모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 사업권을 따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다.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 그 지사의 지금 후보로 되어 있죠. 에 의해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금 검찰에 맡길 수가 검찰의 수사 속도나 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는 이 문제는 정말 그 당군 이래의 최대의 부동산 비리 게이트다라고 보고 이것을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좀 강론을 들어가 보겠는데 제가 반대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권성동 의원께 뭐 특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몰아주기를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방 기초단체가 이런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5,500억의 공공자금을 환수한 건 전에 없던 일이라 평가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잘 몰라서 하실 말씀인데 이 대장동 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예, 한 30만 평 되거든요. 네. 규모가 크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굉장히 좋은 택지이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난 거죠. 그런데 100% 민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5,500억 중에는 터널, 공원 이런 조성 사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100%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그 이익금의 상당 부분은 기부 체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지금 현금은 1,800억이 들어왔는데 그 1,800억 원도 뭐냐? 원래 그 임대주택 용지가 있었어요. 그걸 임대주택을 안 짓고 성남시에서 그걸 분양 용지로 바꿔주면서 지금 은수미 시장이 바꿔주면서 그 땅 대신에 돈을 받은 거예요. 1,800억이. 그래서 이게 뭐 당군들의 최대 그게 아니라 우리 제 지역군 강릉도 이 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공원을 그러니까 산지를 공원화하면서 일부를 공원하고 일부를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다 기부 체납합니다. 공원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고 도로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고 그래서 여기서 5,500억 중에 공원 조성 터널 그다음에 도로 이거는 이 소위 말해서 이익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십시오. 현금으로 들어온 1,800억 정도만 성남시가 환수한 거지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렇죠.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사업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너무 지나친 그거고요. 음. 이미 지금 많은 그 도시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박사 교수들이
논문을 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님께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와 관련되어서도 비슷한 규모의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이 2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요. 지금 위험성과 관련되어서 이런 어떤 사업이 지분과 관련되어서 배분하는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사업자들이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후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만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공 부분의 이익을 줄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줄어드는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공공의 이익을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 백운밸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총 수익 오히려 마이너스 140억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예상 수익이 2,650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 계산을 했길래 마이너스 140억이냐.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예측했을 당시보다 시장 상황이 완전히 뭐 분양가가 3배가 이상이 껑충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장의 사업자의 배분 방식,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사전적으로 공공이 우선해서 503억 원이라고 하는 확정 배분 방식과 그리고 이 투자도 성남시가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게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꼽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만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합개발 방식을 지금 박찬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균형 개발 방식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 원도심과 구도심 사이에 굉장히 균형 발전 굉장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이 굉장히 쇠퇴하고 신도심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든가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남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도심이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1도심의 공원화 그리고 1도심 내에 주탄환이 심각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그런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한 10km 떨어져 있었던 공원화 사업과 이 구도심에 있었던 공원화 사업과 주차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좀 아까 판넬 한번 보시죠. 판넬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게 보면은 수익 배분 방식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김 의원님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배당을 할 때, 현금 배당을 할 때 그 보통주에 많이 배당을 합니까? 우선주에 많이 배당을 합니까? 그건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아니, 제가 김 의원님께 여쭤봤잖아요. 이제 그거야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때 다르죠. 그때 다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그거는 좀씩 답변을 하십시오. 이제 그거는 이제 좀씩 다르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좀씩 다르다고 보이는데요. 그건 좀씩 다르다고 우선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우리 같이 왔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할 기회를 주고받고 해야지. 근데 제가 지금 말할 기회를 계속 양보하다 보니까 첫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 제가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바로 드리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좀 충분한 이유로 좀 자유롭게 말씀하십사 해주십사 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어요. 예. 가급적 1분 내에 발언을 마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1분은 좀 짧고요. 그래도 네. 한 5분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하는 걸로. 1분 30초가 넘어가면은 자, 그럼 제가 시청자들 집중을 못해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 말에 답을 먼저 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하시면서 답을 말씀하시세요. 저기 우선주가 많이 가져가냐 보통주가 많이 가냐 보통의 아닙니다. 주주 협약에 따라 다르고요. 아니 그게 보통의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이 우선주하고 보통주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이익 배당에 있어가지고 평균이 되는 게 보통주고요. 그것과 다르게 결정하는 것을 보통 우선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남의 뜰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보통주가 있어요. 근데 우선주 1종과 2종은 순서를 정해서 먼저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잔여 이익에 대해서 보통주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주주 협약을 통해서 우선주, 보통주를 나누냐에 따라 다 달라요. 제가 회계사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자꾸 상대방 말을 끊으면 안 되죠. 제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경우에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많이 주는 이유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참여도 합니다. 아니,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주를 갖다가 분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선주라는 거는 잠깐만요. 배당의 우선 순서만 주는 게 우선주예요. 지금 은행들이 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은행들이 43%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43% 들어갔는데 은행에서 배당받은 게 3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깐만 끊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 36억 정도 가져갔는데 화천대유는 1% 지분, 정확하게 1%도 안 돼요. 0.99%의 지분을 가지고 무려 577억을 가져갑니다. 거기다 플러스 나중에 개발 이익을 더 가져가지요. 그래서 수천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수익 구조에 있어서 특히 이번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땅을 굉장히 싸게 매입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없앴잖아요. 아니요. 이게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평당 280만 원, 300만 원 묻도는 도로 매입을 해가지고 토지를 28만 평 전체를 얘기하시는 자, 거거든요.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걸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에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천억 거의 그건 아파트 분양가고요. 조 단위로 가져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날 것을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불리한 조건에 이런 이 룰을 지분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론 수사하면 나오겠지만은 분명히 배임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배임죄는 그러면 하나은행에다 적용을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일단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그 우선주 배당 1,800억만 배당으로 잡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 일단 1,800억에 대한 얘기만 일단 좀 모아보겠습니다. 일단 1,800억만이 공익 환수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권성동 의원님께서 당연히 도로공사도 하고 녹지도 만들고 하는 거 다 들어가지 않냐. 그거를 제외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원가로 공원이 2,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2,561억으로 잡았죠. 이거 원가인데 이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신흥동에 있어요. 대장동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고 있는 기부 체납은 대장동에서 개발한 그것을 대장동에 기반 시설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가 28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용지가 5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제곱미터당 뭐 몇백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28만 평 전체를 수용할 때 제곱미터당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중에서 아주 일정한 부분만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그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터널도 어디 있냐면 터널도 사실은 대장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성남시가 자기의 예산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선주로 배당하지 않고 사업의 원가로 넣습니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뭐냐면 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죠. 제 말씀. 우선주는 이익이 나야 가져가는 거지만 원가는요 이익이 안 나도 가져가는 거거든요. 우선 우리 김 의원님께서 얘기한 의왕 하남지구하고 비교한 거는 각 지역이 처한 위치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땅값이 다르고 또 토지 수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배임이 됐습니까? 배임죄로 지금 유동규가 구속이 돼 있어요. 왜 구속됐겠습니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대로 넣지 않았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이유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형사적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배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와서 이 개발 사업의 이익의 뭐 35%가 36%를 무조건 공공기여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거기에 맞춰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 아니, 저는 그 업계 전문가입니다. 저도 전문가예요. 이게 전문가 아니세요? 저도 수사하듯이 이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동 내에만 무슨 뭐 도로나 터널을 만들어야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릉도 아파트는 여기 있는데 도로는 저쪽 가서 개설해달라 그래요. 시에서. 10km나 떨어져 있나요? 그렇죠. 무슨 10km나 떨어져 있어요? 10km 안 떨어져 있지만은 수키로 떨어져 있죠. 인접 떨어져 있죠. 도로만 가능한 왜 그러냐면은 인허가를 안 해준다니까. 그런 조건 해야 인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게 원래 그래서 제소를 막기 위해 가지고 부제소 특약이라는 걸 맺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마치 대장동의 터널만 대장동의 공원만 마치 그것이 공공기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아니 거라는 첫 사례예요. 얘기죠.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그 첫 사례고 도시개발 그 전에 결합 사례가 없어요. 제가 질문을 없어요, 드리면 그거는. 될까요? 네, 저한테 질문 한번 주세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자, 터널이 없어요. 네. 터널이 없어요. 터널이 없던 터널이 생기면은 그 아파트 분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분양 잘 되죠. 잘 되죠.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것 아니 그게 답변만 하세요 그냥. 아니 원래 거기는 자, 보세요. 원래 저기 사업이 크게 나는 데라면서요. 제가 이야기하고 원래가. 싶은 것은 그 사업이 크게 대장동 원래 이익이 나는 아니, 부분이라 아니, 콘소시엄들이 다 몰린다고 저한테 했는데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터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터널 역시도 그 대장동 주변 아파트 가격의 그 분양 가격을 높이는 저 기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아파트 사업자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터널을 함으로써 분양도 잘 되고 분양가를 더 높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계산이 돼 있었을 거란 거죠. 그리고 또 터널은 하나가 2017년에 그게 확정이 또 됩니다. 하나가 2017년이요. 잠깐만요. 네, 또 하나가 그 메리츠 정권이라고 있어요. 네. 그 같이 컨소시엄에 네, 떨어졌어요. 네, 네, 네. 메리츠 정권 역시도 50억 이상의 상당의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 거기다가 덧붙여서 메리츠 정권은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대로 나누겠다 했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 좀 공정하게 이 사업 설계를 했던 이 메리츠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콘소시엄 회사는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거기는 그 조경태 위험도 의원님, 반반 제가 부담하자고 했어요. 그 위험도 하나 반반 부담하자고. 그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으로 아니, 인허가 조건과 관련되어서 나한테 질문했으니까 내가 대답해야 예, 되는데. 여러 가지 기부 체납으로 부관 형식으로 뭔가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은 인접한 그 땅과 관련된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결합 방식의 허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을 그게-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이고요. 잠깐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헷갈려 나한테 하시는데요. 질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리고 지금 예. 터널과 IC, 인접 IC 한 거는 2017년도에 별도의 계약 조건을 변경해가지고 추가로 협상해가지고 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약을 2015년에 했는데 중간에 협상을 다시 계약을 하자. 아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으니까 아니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계약 조건을 변경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업주에게 한 1,000억 원 정도 더 내라라고 했을 때 그 사업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사실 굉장히 아니, 받아들이기 조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인 아니, 거고요. 뭐, 김남국 그거를 의원님. 요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김남국 이것을 의원님. 이재명 지사가 우리끼리 싸우면 했다라는 안 것이고 자중지랄이야. 잠깐만요. 자중지랄. 이거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배임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 법정에 그 재판을 받을 때 이성문 대표가 법정에 나와서 공산당도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서 그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은 네. 이 시청자들 하나도 이해를 제가 못해요. 제가 짤막하게 충분하게 답변. 설명한 겁니다. 제가 짤막하게 답변 드릴게요. 잠깐만요. 완전히 지금 개념도 모르고 잠깐만요. 자, 헷갈려 다시 아니, 저 개념도 정리를 모르고. 헷갈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저 가급적 진행자로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개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토론이 산으로 가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정치권의 축소판 같은 모습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들, 유권자들이 다 보고 계신데 자, 예. 그러니까 제 진행을 제가 공정하게 할 테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좀 가급적 논의를 좀 모아서 해주십시오. 일단 순서를 좀 지정해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끼리 자, 싸우면 안 그러면 돼. 아니 1분 이내로 다 모든 발언을 좀 종료해 주시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네. 1분 이내에 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표를 만들어 왔어요. 여기 보게 되면 원가 1 이렇게 된 게 2015년에 처음에 협약을 할 때 2,600억 정도가 공원 조성비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선주로 1,800억.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 부지죠. 근데 이거는 우선주 방식으로 가져가요. 네. 원가 2,600억 뭐냐면 이익이 안 나도 가져가는 방식이고요. 우선주 1,800억은 이익이 났을 때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이 1,800억을 가져간대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6,200억의 이익이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를 가져가냐면 성남이 4,400을 가져가죠. 4,400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 환수 비율이 70%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터널과 관련된 것은 2017년도에 PF가 일어나서 성공할 것 같은 이 궤도에 올랐을 때 추가적으로 920억에다가 공원에
주차장 200억을 추가해서 1,100억을 가져가요. 그래서 5,500억을 환수하게 되는데 요 금액이 공공 비율이 75%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네. 5,500억을 환수했다는 게 이재명 시장의 당시 시장의 주장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현찰 1,800억 말고 나머지는 그 대장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터널 뚫고 그렇습니다. 관련된 공원 조성하고 기부 체납 남들 다 하는 거 이거 받아놓고 공공 환수의 액수를 늘린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두 분들은 양쪽에서는 뭐 전혀 동의가 안 됐다는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시간을 더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거겠지만 이 조항을 건의를 실무자가 했는데 그동안 기사가 나온 거는 이 사람을 제껴놓고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아까 언뜻 논의 나올 때 그건 확인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단 초과이익 환수의 조항이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 관련해서 확인된 거는 뭔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1분 이내로 하셔야 네, 됩니다. 표를 잠깐 봐주세요. 최초에는 6,200의 이익을 예상을 해서 성남이 4,400 가져가고 민간이 1,800억 가져가서 공공이율을 70%로 잡았죠. 2년 뒤에 1,100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5,500 대 1,800, 그래서 75%의 공공이익을 환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환수 조항 얘기하는 게 언제죠? 2015년 7월 정도 되죠. 근데 우선 협상 대상자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3월 달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추가 이익을 환수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보통주의 잔여 이익을 일부라도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원가 방식의 3,700억 또는 2,000 그리고 우선주 1,800억을 희생을 해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추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낮추거나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것이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모지침에 나와 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원과 그리고 부지를 내놔라라고 정액으로 결정되어 있는 RFP에 따라서 공모지침에 따라서 이미 우선 협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이익을 더 얻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 정도 차원이었지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도 의원님께서는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 받으면 배임이다라고 하는 건데 배임은 뭡니까? 성남의 시나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 이익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이 4천억의 이익을 가져와서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공사는 5,500의 이익을 가져가고 이것도 58%를 확보를 해요. 아니 뭐가 그러니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냐 이거죠. 이게 배임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건의를 묵살해서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일 뿐이지 넣는 것이 꼭 그 유리한 것도 아니다. 유리한 것도 아니고 공모지침에도 그렇게 자,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충분히 네. 시간을 쓰셨으니까 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왜 이 분노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부터 해가지고 7호까지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김만배 씨 또 특정인들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재미나는 것은 김만배 씨 부인하고 누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이 870만 원 출자해가지고 얼마를 가져가는 거면 100억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재난지원금 국민들께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25만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25만 원의 그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15만 원은 소고기 사 먹고 10만 원을 출자해가지고 1억을 가져가는 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1000배의 배당을 가져간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수익 배당 그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물론 뭐 후보 방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송구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컨소시엄을 짤 때 금융권과 화천대유 그런 어떤 그 컨소시엄을 구성한 부분들이 공개를 하지 않고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사업 협약 시에 사업 이익과 관련된 배분율이 처음에 나온 것은 4,583억 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이익이었고 예상된 민간이 가져간 이익은 1,77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2% 대 28% 이익이었는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 워낙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유동성 장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익이 천문학적인 이익이 된 것이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과 이익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말 두 번씩 반복하시는데 이거 왜 지금 배임죄로 유동규가 구속돼 있습니까? 이 사업의 설계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는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구속이 됐을까?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주게끔 설계를 한 것이 배임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익이 날 줄 그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날 줄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아니, 저는 다르게 일단 들어보세요. 답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처음 사업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날 줄 몰랐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5,500억이 아니라 한 1,800억만 우리가 성남시에 갖고 가도 잘된 계약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렇게 안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개발업자들도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100% 분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날 줄 몰랐다 그런다면은 무능한 사람이고 이렇게 특정인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사업 계획을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시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대통령 하겠다고 나섭니까? 그러니까 몰랐다 그러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 그러면 배임죄의 범위가 인정되는 거 그런 지금 구조입니다, 지금. 자, 그럼 제가 좀 답변 한번 좀 드릴게요. 이 표를 자꾸 제가 급히 써가지고 왔는데요. 보세요. 그거 이해할 시청자 아무도 아니, 없어요. 제가 요 숫자만 네. 얘기를 해줄게요. 이야기하겠어요. 자, 원래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기로 했던 예상 금액이 얼마였냐면 1,800억이었죠. 네. 근데 4,000억이 됐어요. 그러면 4,000억은 크고 1,800억은 작나요? 7명이 1,800억 가져가면 작습니까? 많죠. 근데 4,000억이니까 더 화가 나야 되겠죠. 근데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2,200억이 증가했어요. 얼마 사이에? 2015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근데 아까 권성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총 규모가 28만 평이에요. 그럼 5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100만 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럼 2015년도에 반드시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시장이 아주 능력자지만 아니 부동산 가격을 6년 뒤를 어떻게 파악해요? 그래서 나는 2015년도에 부동산이 반드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한다 그러면 공공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죠. 왜 이거를 공공개발을 왜 막습니까?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민간 공동개발 사업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 2,200억은요. 28만 평이 100만 원만 올라가도 2,800억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볼게요. 만약에 10%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익이 4,000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냐면 4,600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 가져가죠? 고정적으로 5,500억 가져가죠. 그러면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환수율이 55%예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이 감소해서 2,800만 원이 빠진다면 그러면 민간 사업자는 이익이 빵이 됩니다. 네네. 우리는 얼마가 되죠? 우리가 4,500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익률이 얼마냐? 우리는 100%가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 시점에 5, 6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공공개발 100% 해야죠. 그거 왜 막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오래? 제가 질문을 자, 1분 이내로 좀 합시다. 1분 이내로. 의원님 제가 예.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 참 잘 알겠는데요. 화천대유라는 네. 회사로 이제 돌아가봅시다. 네. 화천대유가 설립이 이 대장동이 만들어지기 불과 한두 달 전에 만들어진 건 아시죠? 아, 그럼요. 자, 그런데 다 그렇게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화천대유가 자산관리 회사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지요. 예. 그죠? 그건 네, 아시죠? 예, 압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저도 그쪽 분야에 조금 알긴 하는데 또 많이 좀 듣고 합니다만은 이때 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 때 보통 국토교통부의 법상으로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까? 뭐 회계사님 잘 아시죠? 우리 옛날에는 5천만 원 요구했는데요. 자산관리회사를 네네. 설립하려면은 네. 법적 조건이 자본금 70억 이상 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잠깐- 자산 관리는요. 그거는 아니, 제 이제 말씀 끊지 마시고요. 그런 금융투자법에 의한 자산 관리고요. 자, 부동산 네네. 투자회사법에 있습니다. 네네. 자, 거기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5명 있어야 된다고. 자산 관리 회사를 법적으로 법정 자산 관리 회사가 이 자산 관리는 뭐냐면요. 자, 그래서 아니, 제가 전혀 끝까지 다른 얘기하고 말씀 계시는 들어보시고 예, 얘기하면 예. 자, 상식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그 사업이죠. 그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1조가 넘어가는데 1조가 넘어가는 사업에 네. 갑자기 기자 출신이 직원 꼴랑 3명을 가지고 이때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5천만 원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네요. 예,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직원 3명이 있는 이 회사, 우리로 보면 그 유령 같은 회사가 이게 공모한 지 하루 만에 당첨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 회계사님이신데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네. 제가 좀 답변 좀 드릴까요? 야, 근데 그게 제가 잠 드릴까요? 스톱요.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답변 드릴까요? 답을 해주시는데 지금 조경태 의원 질문은 정말 직원 어제 3명의 자산관리회사가 똑바로 얘기하나. 급조된 듯해 보이는데 네네. 그 신청을 넣었는데 하루 만에 심사 끝에 당선됐다는 게 그동안 계속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던 네, 예. 궁금증인데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답을 좀 예, 예. 해주십시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입법 기관이니까 다 입법 전문가시죠. 근데 저는 이제 회계사를 한 20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계사가 그걸 전문성으로 했는데 그 회계사도 그냥 회계사가 아니라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네, 문화예술 답변을 좀 전문가도 짧게 있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근데 저는 그 잘 아시겠지만 국토연구원에 피코라고 있어요. 공공투자관리센터죠. 그다음에 다시 KDI에 거기도 보면 피맥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대규모 민투 사업이라든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게 되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때 그 평가하거나 그거를 사전에 타당성이나 적격성을 검토할 때 요구되고 있는 자문위원을 제가 수년간 해요. 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이 자산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법에 의한 자산관리 회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PFV라고 하는 성남의 뜰 이거는 뭐냐면 보통 SPC라고 하는 특수 목적 주식회사인데요. 요거를 세법에서 돈을 잘 차입할 수 있게끔 파이낸싱을 잘 일으킬 수 있게끔 해가지고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자본금이 50억이고요. 그리고 이익의 90%를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자기 자본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돈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파이낸싱을 통해서 레버리지 이 차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아니, 하게끔 법이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박의원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자꾸 흐리게 하지 말고. 아니, 이제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 PFV 성남의 뜰은 명목회사고요. 이 명목회사를 대신해 가지고 자금을 관리하고 조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자산관리회사라고 AMC라고 하는데 이 회사들은 주로 누가 많이 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단위 농협이라든가 단위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너무 진행을 길어요.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네. 뭐 자본금 뭐 잠깐만 70억이 제가 이런 거 전혀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톱.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요. 자, 지금 답을 그, 안 네.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조경태- 잠깐만요. 그리고 직원 3명인 회사가 네. 신청 일주일 전에 신설돼서 신청한 후 다음 날 바로 선정이 네. 됐다는 것에 그것도 대해서 답변 제가 답변 답을 드릴게요. 예, 그것도 답변 드릴게요. 아니요 김남국 의원께 예, 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말씀 많이 아니, 하시니까. 그러니까 앞에 배경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자 짧게 이제 하십시오. 그 여러 이제 공모와 관련되어서 여러 선정을 하는 절차나 이런 시간이 있는데 하루 만에 선정되었으니까 뭔가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른 뭐 여러 투자 회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 합숙해서 여러 시간 여러 날이 걸리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로비나 이런 것들이 걸리고 또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오랫동안 2박 3일이나 1박 2일 이상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박 2일이나 보통 그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어떤 화천대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짧은 기간 내에 됐는데 어떻게 이 1인짜리 회사 얼마 됐고 신생회사를 보고 했냐라고 했는데 화천대유를 보고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1000점 만점의 화천대유 평가 점수는 20점에 불과했고요. 화천대유 설립한 그 점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화천대유 운영 그리고 화천대유는 그냥 20점에 불과했고 불과 20점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아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1000점의 성남 컨소시엄이 994점이었고요. 한국은행 909점, 그리고 메리츠 종합금융이 832점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점수 차이가 컸고요. 나머지 그런 출자 구성원을 보더라도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하나국민 기업 등 아주 우량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평가가 공정했다는 전제하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금 아, 그 들어- 평가 아, 들어보세요, 좀. 잠깐만요. 그 권성도 의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지금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물론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내 발언 거는 시간이 순서를 하천대유와 관련되어서 두 분이 하십시오.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짧은 기간에 설립된 거 어떻게 선정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아니,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인 의견 얘기했으니까 남의 의견도 경청할 줄 알아요. 아니, 제가 또 들어오네. 권선동 의원님,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경태 의원님에 아니, 대한 그러니까 답변을 드린 거라고 내 말씀드린 의견을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뭐 평가 점수가 굉장히 공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거는 평가가 공정하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어요. 왜? 유동규가 그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의 김만배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뇌물 수수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김만배와 유동규 또 유동규의 위에 있는 시장계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서로 알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 잘못된 것이고 평가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건 검찰 수사 결과에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논점인 거잖아요. 아, 지금 한 이야기하고는.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논점인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니, 조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기들만 얘기하려면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는 토론하지 거예요. 뭐하래. 그러면 저는 우리 권선배님 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제가 하는 걸로 좀 예약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국회 상임위장에 의사 진행 발언할 때 사회자의 말씀, 상임위원장의 말씀을 안 듣고 하시는 모습과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건 여기도 마이크를 끊어야 됩니다. 마이크.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말씀 중이셨으니까 네. 압축적으로 말씀해 예. 주시고 계속 제가 오고가고 하겠습니다. 하시죠. 네. 하시고 제가 또 전혀 하겠습니다. 딴 이야기를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를 위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참나. 점수가 굉장히 900몇 점대, 800몇 점대 점수가 객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은 회사가 신청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릴 일이 아니다. 평가는 공정하게 됐다고 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예. 공정한 먼저 평가를 전제를 말씀하세요. 했다고 얘기하신 예. 거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두 하면 분께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좀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합시다. 예, 이 컨소시엄이 형성될 때 예. 성남의 뜰이라는 이 컨소시엄이 형성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예. 왜 하필이면 하천대유가 손을 잡았냐 이거죠, 그죠? 아니죠. 하나 콘소시엄하고 손을 잡았죠. 일단 하천대유가 이게 아닙니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어쨌든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 여러 가지 그 천하동인과 함께 그 이재명 지금 현 후보 지사와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당에서 주장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천대유의 설립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매우 미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특검으로 해서 이 진실을 밝히자 이런 주장을 저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도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에 보니까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훨씬 더 또 높이 나타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갑론을박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참으로 정의로운 분들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아닙니다. 동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가 이제 저한테 잠깐만요.